서울 마포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2층 복도는 늦은 밤에도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2201호와 2202호 두 집 문패에는 각각 박준호 차세화와 이민국 정날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늦게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한쪽에서 노트북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세화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화는 잠시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기업의 비리, 권력의 은폐를 파헤치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집 거실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변화는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세화는 UX 디자이너였습니다. 사용자의 감정을 읽고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 그런데 요즘 그녀는 자신의 감정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누군가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복도 건너편 2202호에서는 또 다른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술 실력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 환자들은 그를 신뢰했고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아내 나리는 같은 병원 사회사업팀 팀장이었습니다.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사람. 환자 가족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냈고 기쁘면 웃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나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국이 집에 오는 시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응급수술이라는 말이 잦아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는 어딘가 급한 듯 지나갔습니다. 전에는 함께 점심을 먹곤 했는데 요즘은 바빠서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나리는 사회사업팀 일정표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정형외과 당직 일정과 민국이 말한 응급수술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날짜를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족은 3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은 날 입주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준호와 민국은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세화와 나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고 주말이면 한강을 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성공한 직업, 안정된 수입,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 이웃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언제나 균열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건너편 2202호 문이 열렸습니다. 세화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가벼운 코트, 화장도 진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세화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이 시간에요? 네, 프로젝트 회의 겸 회식이에요. 세화는 얼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는 그저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세화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새벽 1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화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같은 시각 2202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자정이 넘어 귀가했습니다. 나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지만 창밖 한강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수술 끝났어요. 나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국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오늘 정형외과 당직은 김 교수님이던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국은 멈칫했습니다. 응급으로 호출된 거야. 당직이랑은 별개지.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포의 겨울은 깊어갔습니다. 한강변 가로등이 물결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22층 두 집의 불빛도 강물에 흔들렸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따뜻하고 안정적인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균열은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세화의 휴대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나리는 민국의 거짓말을 하나씩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네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깊이 퍼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무너질 것인지.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운 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탐사보도 기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화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3번을 넘어도 그는 프로젝트 마감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이 생겨도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탐사 취재를 할 때는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던 사람이 아내의 변화 앞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건 배신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회사업 팀장답게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를 먼저 모았습니다. 민국이 응급수술이라고 말한 날짜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수술 일정을 조회했습니다. 5번 중 4번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남편의 거짓말이 쌓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준호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세화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세화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7시, 8시, 9시. 세화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9시 반에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 길어져요. 먼저 드세요. 준호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김이 식어버린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같은 시각 민국은 나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회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국이 나간 뒤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날짜에 예정된 행사는 없었습니다. 나리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차가운 확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세화의 노트북을 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열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켜져 있었지만 마우스를 움직이자 메신저 창이 떴습니다. 세화는 로그아웃을 깜빡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침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마우스를 쥐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대화 목록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LMG, 민국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오후 6시 42분. 오늘도 그 카페에서 봐요. 기다릴게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나리는 더 직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민국이 출근한 뒤 그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한남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태원의 와인바, 성수동의 카페, 모두 민국이 평소 가지 않던 곳들이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모두 응급수술이나 학회라고 거짓말한 날들이었습니다. 나리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세화를 따라가기로. 남편으로서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세화는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10분 뒤 뒤따라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세화는 회사 방향이 아닌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의 조용한 와인바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입구를 들어가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준호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와인바 입구가 보였습니다. 20분 뒤 민국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숨이 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구석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화와 민국. 그들은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세화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민국의 손이 그 위에 겹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흔들렸지만 그는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증거. 그에게 필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나리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국의 차량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이 아닌 한남동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나리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와인바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구 옆 계단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와인바 문이 열렸습니다. 민국과 세화가 나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민국이 세화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제스처는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나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그날 밤 준호와 나리는 각자의 집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 준호는 탐사보도 파일을 정리하듯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증거 20xx 3 15
나리는 수첩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거짓말의 빈도, 만남의 패턴, 둘 다 기자처럼 수사관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지우고 사실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리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확인만 남았습니다.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할 일을. 복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게, 냉정하게, 돌이킬 수 없게. 월요일 아침, 준호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18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변호사 김수진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건넨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한남동 와인바, 겹쳐진 손, 함께 걷는 뒷모습. 김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더요. 호텔 출입 기록이나 더 명확한 신체 접촉. 법정에서 상대방이 그냥 친구라고 주장하면 이 정도론 약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취재할 때도 그랬습니다. 의혹과 증거는 다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각, 나리도 같은 법률사무소에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층,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가 만난 건 박정훈 변호사, 50대의 남성으로 냉철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나리는 수첩과 영수증, 사본,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박 변호사는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하네요. 거짓말, 만남, 금전 지출. 하지만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호텔 출입이요. 네. 그게 있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나리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태원의 부티크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국의 신용카드 내역에서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지난달에만 3번 결제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생각이세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이미 감정은 죽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증거뿐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세화의 일정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야근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7시, 8시, 회사 건물은 불이 꺼졌습니다. 세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며칠 전 몰래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세화의 위치는 이태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작은 부티크 호텔 앞이었습니다. 준호는 택시를 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리도 같은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당직이라고 했지만 병원 시스템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호텔 주변을 정찰해뒀습니다. CCTV 위치, 주차장 입구, 후문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자리 잡았습니다. 창가 좌석, 호텔 현관이 훤히 보였습니다. 9시 15분,
민국의 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10분 뒤 세화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리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호텔 뒤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기자였으니까요. 대신 후문 쪽 비상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직원 출입구였습니다. 그는 배달원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3층 복도 끝 작은 창문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민국의 차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리는 카페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식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텔 현관만 응시했습니다. 10시 30분 호텔 문이 열렸습니다. 민국과 세화가 나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국이 세화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세화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친밀함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10장. 플래시 없이 조용히. 준호는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지는 장면. 민국이 세화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세화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준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는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김수진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USB에 어젯밤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먼저 세화의 회사에 알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개인적 복수는 권하지 않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사실 고지입니다. 세화의 회사는 윤리 강령이 엄격합니다.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 사유입니다. 민국 씨는 같은 회사가 아닌데요. 하지만 세화는 민국의 병원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인과의 관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계획만 있었습니다. 나리는 더 직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인사팀장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정형외과 이민국 과장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 본문에는 증거 사진과 영수증, 거짓 당직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민국은 인사팀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출력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국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시각, 세화도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에 불려갔습니다. 준호가 보낸 자료였습니다.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제보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세화는 회의실에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민국 씨와의 관계 사실입니까? 세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나리는 우연히 같은 법률사무소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답례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치밀하게, 돌이킬 수 없게. 세화는 일주일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권고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스스로 떠나라고. 10년 쌓아온 경력이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 직함, 팀원들의 신뢰, 업계에서의 평판, 모두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오며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국은 더 빨랐습니다. 병원은 즉시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 20년 쌓아온 신뢰가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빈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조차 이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감정 없이. 세화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날,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화는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지나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대화였어요. 민국 씨가 제 말을 들어줬고, 당신은 항상 바빴고, 그래서 배신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은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제 회사에까지. 준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한 건 개인적인 일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직업윤리 위반이에요. 그건 제가 만든 규칙이 아니에요. 세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나리는 민국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고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이었습니다. 민국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나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리야, 미안해.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나리는 읽고 삭제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저 텅 빈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국은 병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식 사유는 근무 태만 및 비윤리적 행위. 언론에도 흘러나갔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의료계는 좁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검색창에 남았습니다. 정형외과 이민국 불륜, 이민국 해고. 그는
다른 병원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도 스캔들에 휘말린 의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냈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마포의 22층 전망은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다른 건물 벽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은 꺼뒀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국은 세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화는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민국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세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병원에서 잘렸어. 너도 알지? 응.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세화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이미 다 끝났잖아. 미안해. 진심이야. 나도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고 돌아가진 않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둘 다 혼자였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짐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후회로 남았습니다. 준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양화대교 근처,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책만 몇 권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였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놓친 신호들. 첫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언제 끝날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우리가 서로를 보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일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깊은 상처를 지나왔다는 것을. 나리는 경주에서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첨성대를 지나 안압지를 걸었습니다. 고요한 풍경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민국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잃었습니다. 결혼, 신뢰, 함께했던 시간. 승리한 건지 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준호는 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나리 씨는요? 저도요. 언젠가 차 한잔해요. 좋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배신당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길. 봄이 왔습니다. 한강변 벚꽃이 피었습니다. 준호는 산책을 하며 강을 바라봤습니다. 세화는 더 이상 그의 옆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나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녀는 강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민국과 세화는 각자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나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강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양화대교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팟캐스트 12번째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신호들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였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아픈 게 아니었다는 것을. 나리는 병원 옥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나왔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나리는 아니었습니다. 더 차분해졌고, 덜 참았고, 더 솔직해졌습니다. 환자 가족들과 상담할 때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돼요.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다른 이들에게 해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날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강에서 차 한잔 어떠세요? 준호는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몇 시에 뵐까요? 4시, 양화 한강공원 벤치에서요. 준호는 정확히 4시에 도착했습니다. 나리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완벽합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나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그럭저럭요. 팟캐스트 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우리가 놓친 신호들.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리 씨는 어떠세요?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일하는 게 낫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나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과하고 싶어요. 준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요? 제가 먼저 증거를 모으고 병원에 제보했잖아요. 준호 씨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된 거죠. 제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선택했어요. 아무도 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증거를 모았고 회사에 알렸어요. 제 결정이었어요. 후회하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끔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아요. 제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을 드러낸 거였어요. 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후회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괜찮아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잘하고 계세요. 준호 씨도요. 그들은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강 위에 퍼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국 씨나 세화 씨 소식 들으셨어요? 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준호 씨는요? 저도요.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제 삶의 일부는 아니에요.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끝난 일은 끝났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강변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나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차 마셔요. 괜찮으시죠? 언제든지요. 감사해요, 준호 씨. 오늘 저도요. 그들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나리는 지하철역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는 팟캐스트 마지막 에피소드를 녹음했습니다. 제목은 끝, 그리고 시작. 그는 마이크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배신당했고, 무너졌고,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걸. 그건 그냥 과정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도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치유받았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헤드폰을 벗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나리는 그날 밤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끼고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녀도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 준호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놓친 신호, 찾은 나. 팟캐스트를 바탕으로 쓴 에세이였습니다. 출판사는 작았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책 읽고 울었어요. 덕분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한 명 한 명에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리는 사인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주문해 집에서 읽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백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고 그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책 잘 읽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고마워요. 준호는 답했습니다. 나리 씨 덕분이에요.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요. 여름이 왔습니다. 한강변은 초록으로 물들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나리는 병원 정원에서 환자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사람. 나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저도 그랬어요.
여성은 울었습니다. 나리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준호와 나리는 우연히 마포대교에서 마주쳤습니다. 산책 중이었습니다. 둘 다 놀랐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나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한 석 달 됐나요? 커피 마실래요? 좋죠. 그들은 다리 아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일, 날씨, 최근 읽은 책. 과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헤어질 때 나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행복하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리 씨는요? 저도요. 매일 조금씩. 그거면 충분해요. 맞아요. 그들은 미소 지으며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각자의 삶으로.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화는 어디서 눈을 보고 있을까? 행복할까? 후회할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나리는 경주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니? 나리는 웃었습니다. 아직이요. 지금은 저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것도 좋구나.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깨끗하게. 모든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용서하는 법, 놓아주는 법, 다시 사랑하는 법.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강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리고 그 강변을 걷는 사람들도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나 앞으로.